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180개국 중 31위라고 합니다. 이 국제 투명성 기구가 조사한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록이라는데요. 31위니까 우리나라 참 청렴한 나라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잘하고 있지만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2월이 시작되는 내일 그리고 심야 할증이 끝나는 시간 새벽 4시부터 우리나라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1,000원 올라 4,800원이 됩니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요금이 오르는 단위 시간도 더 짧아져 사실상 1,000원보다 요금은 더 오르는 셈인데요. 택시 외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8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 전 의원은 오늘 이 자신의 SNS를 통해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변수가 하나 더 사라진 가운데 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경선을 통해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며 수습에 나선 건데요. 지난 2018년도에도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정부 초안이 먼저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결국 개혁은 중단됐습니다. 네, 큐시2A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첫 번째 소식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불출마, 미소 짓는 자 누구입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꼽혔던 이 유승민 전 의원, 오늘 결국 이 당권 레이스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로 이 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두고 있던 차였는데요. 그동안의 이 침묵을 깨고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SNS 통해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최근 자신의 별명이기도 한 이 치타 관련 기사를 좀 앞서 이제 공유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출마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었던 차였었거든요. 네. 국민의힘 김재섭 당협위원장 표현을 좀 빌리면은 유 전 의원이 출마할 것 같다고 하면서 해당 기사가 치타가 초반에는 느리기는 하지만 네. 탄력이 붙으면 쭉 올라간다. 후반 강세를 좀 암시하는 듯한 표현으로 언론 인터뷰를 좀 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끝내 불출마였습니다. 이어 폭정 막고 민주공화정 지키는 소명 다하겠다며 작심 발언과 함께 입장문을 담았습니다.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별명이 바로 치타입니다. 사실 이 치타 관련한 칼럼을 올려서 뭔가 의미심장하다,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강재묵 기자 설명처럼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국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치타라는 별명이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프레스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별명이 사실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옆에 지금 보면 이게 치타 인형이 무려 3마리나 됩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데 네. 여론조사하면 옛날에 잘 안 나올 때 그 앞에 잘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기타리스트 네. 지지자가 이렇게 기타 이렇게 치는 그런 합성 사진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러다가 그 기타가 치타가 됐다는 한 설이 있고 유치타가 그 유승민은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타를 입힐 후보다. 이래서 유치타다. 이런 설도 있고 뭐 좋으실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치명타를 입힐 후보라서 치타기도 하고 약간 뒤에 있는 기타 등등 후보였다가 쭉 올라가는 약간 속도를 붙여서 가속도를 낼 수 있는 후보다라는 의미의 치타기도 하고 이런 말을 당시에 줬었는데 윤경호 위원님. 근데 불출마를 선언할 거라면 치타 칼럼은 왜 올렸을까요? 글쎄요, 안 맞죠?
예, 여러 가지 뭐 치명타, 이재명에게 치명타든 아니면 기타가 바뀐 거든 이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까 김재섭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나요? 처음에는 느릿느릿 나중에는 아주 빠른 네. 달라지는 그런 거라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저는 어차피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못할 거다라는 쪽에 배팅을 했어요. 왜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주저앉는 과정을 보건대 네. 국민의힘 내에는 지나친 이 왕따 분위기, 왕따라는 게 참 정치판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초중고에서나 있을 법한 왕따가 좀 지나치게 지금 만연해 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를 찍어냈을 때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이 취급을 받아서 설 자리를 잃은 것 같고 신년 인사회에 뭐 자리 초대도 못 받았던 것 플러스 지난 18일 날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는 나경원 의원도 가지도 못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설당을 잃은 것 같다. 결국 남은 선택은 결국 당을 따로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어쩌면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지금 좀 언급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좀 확실한 양강 체제로 좀 굳어지는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재묵 기자, 오늘 국민의힘 선관위가 이 지금 전당대회 컷오프, 그러니까 이 본선에 진출할 사람을 좀 가려내는 그 컷오프 기준을 좀 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가 1차 컷오프로 이 경선 후보 4명을 남기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금 경쟁, 여러 후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5위는 좀 많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4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전력에 따라서 저희가 4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위는 일단 저희가 얘기는 했지만 4인이 저희가 적정할 것 같아서 4인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자는 6명입니다. 이 중에서 4명이 경선으로 이제 본선에 가게 되는 건데 네.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양강구도의 김기현, 이 안철수 의원 외로 네. 이 황교안 전 대표도 이 포함될 것이 높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본선 진출도 진출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입니다. 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견제에 나섰는데 네. 직접 듣고 오시죠. 일부 그런 효과도 있긴 하겠죠. 네. 이게 뭐 없다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일시적이다. 저는 예. 판단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저 김기현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번 발대식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의 뿌리를 지켜온 정통파 김기현, 애당심을 가진 많은 당원들의 자존심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반영되어서 김기현이 당선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라며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죠.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1위,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2위입니다. 하지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뭐 누가 우세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접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현정 위원님, 네. 분명한 건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상승세, 이것도 급상승세라는 거거든요. 이 그렇죠. 김기현 의원 1차에서 과반하겠다 했는데 과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4명으로 컷라인을 했지 본선이. 않습니까? 아마 네. 4명으로 한 걸 보면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아마 1차에서 과반 얻기가 조금 어려워진 국면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서 이걸 조금 보정을 해야 될 게 네. 여론조사는 우리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해서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 당원 분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요건 좀 달라요. 네. 영남 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5, 60대가 많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이 전체 어떤 이 여론조사하고 실제 당원들 표심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지금 대결은 이제 그 안철수 대 이제 이 김기현 대 안철수 이 양자 대결로 명확히 갈려지지 않습니까? 네. 이 두 후보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철수 후보는 일단 대권 주자잖아요. 네. 근데 김기현 후보는 당을 관리할 당권 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차별성을 두고 과연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즉 자기 당대표를 자기 대선 후보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당을 관리할 사람을 선정할 것인지 이 선택에 어떤 갈림길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사실 생각이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사실 선언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친윤계의 진짜 속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표 분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표를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한테 가 있는 표가 나경원 의원 쪽에 있는 표가 꽤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럼 유승민 의원이 나오면 그쪽에 있는 어떤 면에서 반윤 개념이라든지 좀 그런 어떤 당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유승민 의원 쪽으로 가져가 버리면 그럼 1차에서 이 김기현 의원 후보가 과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 네. 지금 불출마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표가 사실상 안철수 의원 쪽으로 좀 결집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희가 김기현, 안철수 이 양강 두 사람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선관위가 얘기한 게 예비 경선에서 본선에 4명까지만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4명 김기현, 안철수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일 텐데 지금 이 각종 여론조사를 좀 보게 되면 1위, 2위는 뭐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있습니다만 지금 3위는 윤경호 위원님, 황교안 전 대표가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결선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래서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와서 결선을 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건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글쎄요. 친윤이냐 아니면 뭐 약간 비판적인 윤, 네. 뭐 안철수. 그러나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황교안 전 대표 떠올리면 2019년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네. 정치 입문하자마자 너무 쉽게 사실은 당대표 됐잖아요. 근데 그때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 아니면 극우에 가까울 정도의 보수 세력 지나치게 경도됐잖아요.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상당히 된서리를 맞았어요. 네. 이제 그 이미지를 과연 계속 유지하는 게 이번 득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관건일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지지 세력이 그대로 고정이 돼 있다면 네. 이건 결선 투표에 가도 친윤 뭐 김기현으로 갈지 아니면 비판적인 윤 안철수로 갈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4명으로 이렇게 좁힌다 이 뉴스를 보고 네. 아 조경태, 윤상현 둘 중에 한 사람은 상당히 치명타를 입겠다. 더군다나 중진 현역 의원인데 네. 4위 안에도 못 들어가면 이번 대표 출마해서 오히려 본전도 못 찾는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게 오히려 더 재밌어 보인다. 이런 얘기하고 싶네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4인에 못 드는 나머지 2명은 얼마나 또 치명타를 입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지금 주셨는데 지금 일단 뭐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김기현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안개 속이다 모르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네. 친윤계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약간 또 공세를 좀 서서히 좀 확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 대표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면서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이 친윤계에서는 네. 뭐 대선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자기 편을 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만큼 이 당 대선 주자로 나오려면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여권의 우려,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또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당권을 잡게 되면 대통령실과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며 이 안 의원은 조금 어렵다,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는데요. 이 당이 미래 권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이 안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 중심 체계가 잡혀야 한다며 이 윤심을 표방하는 김기현 의원을 이 사실상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이 지난 2007년 이 이명박 정부 당시 사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네. 이 당시 당대표였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갈등을 사례로 들었거든요. 여기에는 이 안 의원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마도 홍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계파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계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경우가 다르고요.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반이고
그리고 또 대선이 3년이나 남은 기간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대입한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을 좀 저격을 한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요 직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또 열심히 또 이 공격을 했었거든요, 홍 시장이.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의 어떤 그 앞으로의 대권 플랜이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기 대권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지지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 여기 어떤 지지를 받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 시장은 지금 끊임없이 친윤의 어떤 메시지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결국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라고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는 거고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 대표가 되면 이제 공천권이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내년 총선에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당 대표 될 경우에 개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현재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지원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뭐 그만큼 기반은 없긴 하지만 그러나 다음 총선의 어떤 공천 시즌에서 본인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홍 시장의 견제구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홍 시장의 견제구일 수 있다라는 평을 주셨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서초동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이재명 위에 300만 달러 송금 대 신작 소설이다입니다. 네. 네, 대북 송금 혐의로 체포된 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어제 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 바로 북한에 보낸 수백만 달러 중에 일부가 네.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의 이 방북을 위한 돈으로 쓰였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2019년도 당시에 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0만 달러 보냈다. 이건 알려졌었는데 네. 이 돈 말고 그해 하반기에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이재명 대표 방북 일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공작원에게 건넸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이 당시 공작원과 북한 공작원 리오남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리오남 공작원이 방북을 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튀어야 한다. 그래서 500만 달러를 달라라고 요구하자 그 정도 현금은 어렵다라며 300만 달러로 합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이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중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로부터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데요. 그간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하던 주장이 번복된 것입니다. 지난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는 한번 한적 없는데.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보다 못하고.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뭐 연락 주고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쌍방울에 그 이재명 대표 캠프에 있던 분들 휴직하신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고 계셨나요? 검찰관 소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해당 발언이 번복된 건데 이 대표와 통화한 시점을 지난 2019년 중국 현지에서 북한 측 인사가 참석하는 기업 간담회 자리였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며 김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건데요. 네. 해당 발언은 당연히 이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 대표 역시도 김 전 회장을 전혀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인터뷰 중에 있었는데 이 역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은 저는 만난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네. 뭐 전화 통화도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뭐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 이 사람 안다? 이거 과시하기 위해서 막 전화해서 막 바꿔줘요. 네. 그거 사실 황당한 일이 많죠. 근데 뭐 그런 경우일 수는 혹시 모르겠는데 저는
만난 일도 없고. 기억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아니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어요. 확실히 없고. 네, 듣고 오신 것처럼 이 대표 측은 이 바꿔주는 것, 전화를 바꿔주는 것은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는 매우 흔한 일이다며 이 김 전 회장과는 일절 만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 300만 달러, 이 네. 100억 원 상당이다라고 네. 전해드렸는데 한국 돈으로 36억 원 상당입니다. 제가 숫자를 조금 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어쨌든 이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 네. 이 인물 대체 누구야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 대남 작전을 도맡아온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 리호남을 소재로 한 우리나라의 영화도 한 편 뭐죠? 있습니다. 바로 공작이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배우 이성민 씨가 네. 이 문제 리호남 공작원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사실 이 상황을 보면은 글쎄요. 이게 지금 뭔가 북한 공작원이라고 만난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건넸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랑 통화도 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한쪽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사안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접촉은 통일부의 형식적으로는 통일부, 네. 또 내막적으로는 국정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네. 했을 경우는 간첩죄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네.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접촉,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그 시점이 2019년 11월 언저리면 네. 2018년에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이 트럼프 김정은 이미 어떻게 보면 파토가 난 상황.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매달려도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건데 네. 과연 그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욕심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이걸 알고 승인을 해준 거냐. 그게 오히려 저는 더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김성태라는 저 기업인이 네. 이 본인의 무슨 스마트팜 운운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네. 규명이 돼야 될 거고요. 이 저변에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네. 당시 경기지사였지만 대권 후보였으니까 정치인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뭔가 본인의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느냐. 상당히 저는 이건 외압 밀반출이라는 죄목만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말씀은 2019년 그 당시가 북한과 약간 엄혹한 시기였는데 그때 저게 관련 가능했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일단 검찰이 조사를 하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의 이런 일련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의혹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일단 지난달에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창작 능력과 연출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일갈했었죠. 네. 오늘 이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연달아 듣고 오시죠.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검찰 출석일 때 조금 조율된 게 있을까요? 네, 어제 나온 보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실 묵은 이야기다. 국가 정상도 아니고 일개 지자체장이 가는데 북한이 퍼레이드를 하겠느냐라며 시점만 봐도 이 북미 하노이 회담이 노딜, 그러니까 성과 없이 끝난 시점인데 네. 이런 게 퍼레이드를 할 상황이 맞겠느냐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 조금 전 이 청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 대표 수사가 소설 또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 네. 이 취재진 질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듯하다. 이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그 말인즉 이 자기가 이겼으면 이 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수사 못하게 뭉갰을 것이다라는 말로 들린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하시는 거 잘 봤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게 다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 이 대표가 주말에만 검찰 출석에 임하는 것 역시도 이 매우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네.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또 직접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검찰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이 지금 약간 부딪히는 상황이죠.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해서. 여기에 민지숙 기자.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시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대표랑 말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이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부인하고 네. 그다음에 좀 있으면 그게 아니다라고 들통이 나고 또 다른 말을 한다.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장동 사업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악당 볼드모트처럼 네. 이름을 담을 수도 없는 금기시되는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정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제가 이 부분을 민간들한테 이재명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그 당시에는 그러면 저는 이재명 옆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이름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금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대한 일들이.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른다 했다 그러면 왜 의혹이나 이런 제기가 없었을까요? 성남시로부터 뭔가 내려오거나 그다음에 재검토라든지 이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에서. 네, 이재명 대표 이 대장동 관련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존재도 알지 못한다 전면 부인했었는데 이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은 실체적 진실을 말한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네. 이 대표 본인은 본인이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피해 의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 이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는 중입니다. 이 남욱 변호사가 최근 이 김만배 씨가 이 천화동인 1호에서 이 돈을 빌려갈 때 이재명 대표 측 이 정진상 전 실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어제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이 김만배로부터 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또 대장동 관계자가 이 주장했다는 내용 역시도 이 김만배 씨로부터 전해들은 이 전원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거를 증빙하고 반박하는 게 더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말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랑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 좀 부딪히고 있긴 해요. 그렇죠. 원래 이제 법원의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낼 때 네. 한 명의 증언보다는 두 명을 더 신빙성을 두고 두 명보다는 그렇겠죠. 세 명을 더 신빙성을 그럼요. 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확실한 물증이 없을 경우는 증언의 어떤 일관성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게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동규, 남욱, 그다음에 정민영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제 천화동인 1호가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 측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반면 김만배, 정진상 이런 분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검찰이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증명할 것인지 그거는 뭐냐면 서로 간에 어떤 도왔던 문서라든지 등등 이런 어떤 증거들로서 이제 증명을 할 것이고 네. 앞으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된다면 이들의 어떤 이야기에 신빙성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정진상 씨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제 이럴 경우에 정진상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모든 걸 떠안으면서 진술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일 관심은 결국은 정진상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과연 심경의 변화를 느낄 것인지 또 김만배 씨도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바 있는데 네. 본인이 왜냐하면 그 본인이 방어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 떠안는 지금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책임을 좀 분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명의 어떤 이 등장한 인물들의 그 어떤 이해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진상 실장 재판 과정에서 과연 어떤 말이 번복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지숙 기자. 네. 이 오늘 첫 재판 실제로 변호인만 나와도 되는데 정진상 실장이 또 직접 나왔어요. 맞습니다. 정진상 실장 본인도 나왔고 네. 정진상 실장의 뇌물을 건넸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출석 의무가 없지만 나와서 서로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눈도 네. 잘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진상 전 실장 측은 공소 사실을 일단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사건 공소장에 이 대장동 사건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배경 사실로 많이 적혀 있다. 아직 수사나 재판으로 결과가 나지 않은 내용을 네. 검찰이 조금 많이 사실처럼 적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 절차 돌입을 하루 앞두고 있었던 어제 이 정전 실장이 불구속 재판을 하게 해달라며 네. 이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이 공판 준비 기일인 오늘 이 보석 심사도 이뤄질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재판부는 이 보석 신문 기일은 별도로 잡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가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일단 정진상 실장도 보석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입을 열고 있는 사람들, 남욱, 유동규 이런 이 대장동 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인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에 뭔가 말이 좀 달라지곤 했었거든요. 지금 앞서 저희 해설위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정진상 실장은 몸의 어떤 이 인신 자유가 얻어질 경우에 뭔가 좀 뭔가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캄보디아 소년 초청, 야당 김건희 당부 개입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내외가 한 캄보디아 소년을 한남동 대통령실로 초청할 것이다라는 예정 소식입니다. 네. 14살 나이의 이 소년의 얼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누군데요? 여러분들도 익숙한 얼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순방하던 중에 처음 만난 뒤에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심장 수술을 받은 바로 그 소년인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럼 이제 어쩔 때? 약속. 잘 치료 받아야 돼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너무 순수해. 애들이. 나 진짜 감동이다 진짜. 로타야 너무 기적이다 이거 진짜. 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던 이 로타군은 원래 심장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후속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 여사가 지난해 이곳을 방문한 이후에 로타군을 돕고 싶다라는 소식이 사방에서 전해지면서 올해 한국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당시에 로타군은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다라며 김 여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김 여사의 캄보디아 일정이 대통령실이 이 로타군과 만난 사진을 공개하자 이 야권에서는 이 컨셉이냐는 비판도 있었었는데요. 네. 민주당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조명을 사용한 컨셉 사진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행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 수행원 몇 명이고 촬영 일정은 어떻게 누가 기획한 건지 밝혀주십시오. 촬영팀은 몇 명인지 그 소속은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네, 여기에 이 대통령실은 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이 고발 조치에까지 나섰는데요. 네. 이 외교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이 국민 권익에 손해를 끼쳤기에 이 지나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실이 어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튿날인 오늘 지금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했던 바로 그 사안이죠. 캄보디아의 그 소년을 오늘 만난다고 하는데 윤경호 위원님, 이건 야당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좀 뚜벅뚜벅 나 내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명인 걸까요? 대통령실 얘기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그것도 강력 대응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소재다 이거죠. 장경태 의원이 제기했던 캄보디아에서의 뭐 얘기는 조명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네. 그 자체가 공격 사실을 왜곡 뭐 이런 식으로 빌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김의겸 의원의 얘기 중에는 재판 도중에 뭐 나온 진술인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막 이외에 뭐 우리기술 투자인가요? 그 주식도 또 뭐 주가 조작의 뭐 대상이 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대통령실이 저렇게 고소 고발을 하는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써 네. 떳떳하다라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고소 고발을 하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참고인이라도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 불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 기술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예우하잖아요. 뭐 서면 조사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실은 이 건 두 건을 놓고 네.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뭐 이렇게 노리는 것 같습니다. 강경 대응으로 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강력하게 메시지로 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저희가 어제도 광폭행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민채숙 기자, 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랑 또 오찬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 10명과 김건희 여사 오찬 자리를 가졌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바로 어제도 여성 비례대표 의원 11명과 오찬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로써 지역구 비례대표 국민의힘 여성 의원 21명을 전부 만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앞서 첫 번째 오찬 자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해외 순방 성과, 사회적 약자 문제 이야기하고 네. 윤 대통령과 연회담 등 이야기를 했다 어제 맞아요. 전해드렸는데요. 네. 네, 하지만 어제 오찬 자리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런데 참석한 한 의원을 취재를 해보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자리 그때 내용과는 조금 많이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참석한 의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는 주로 듣는 식으로 이 오찬 일정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오찬 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에 말을 아끼는 이유, 이 야당의 비판과 좀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앞서 있었던 오찬 관련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이 김 여사가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터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판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네 분이 한남동 공간에서 밤낮 식사 정치하는 거 보면은 그 집에 전당대에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네 분이 저렇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민들이 어려운데 정의세는 떠오른답니다. 아니 여당 여성 의원들하고 있으면은 민생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지 짜장면 잡수면서 자기 러브스토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언제 이렇게 연애해서 내가 구원해줬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설사 여담으로 했다 한들 그걸 또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대통령실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동네 사랑방감도 못해.
네, 영부인과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인데 오가는 얘기가 이게 적절하냐 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비슷한 결의 비판 보였는데요. 이 김 여사가 오찬회동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사실상 당무 개입이라며 꼬집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이 당무 개입이다라는 야권의 주장, 이전에 영부인들도 다 해왔던 관례적 만남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지난 27일 첫 번째 오찬에 참석했던 양금희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죠. 까지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 영부인들이 여성 의원님들을 초대하고 또 여성계분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일은 늘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저공사가 늦어져서 그리고 해외 순방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진 것뿐이지 이것과 관련되어진 일은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고 저는 사실 식사에 초대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전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언급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야당은 당무 개입 아니냐? 그런데 여당은 관례적으로 영부인들이 늘 해왔던 사안이다.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예전에 김옥숙 여사 노태우 대통령 이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성 의원들과 오찬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그룹 CEO들 불러서도 회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재임 중에.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적이 있죠. 특히 이제 아마 그 영부인들이 그동안 보면 여성 의원들 특히 이제 초청해서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막 정책 이야기하면 그게 더 정치 개입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전 원장 이야기하듯이 아니 여성 의원과 영부인이 만나는데 무슨 정책 이야기가 이러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사실 모임이라는 게 우리가 밥 한 먹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관계된 이야기라든지 뭐 살아가는 이야기나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다 오셨고 이호 여사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호 여사 그때도 다 하셨으면서 본인은 또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들 그 영부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여성 의원들 통해서 뭐 여성의 어떤 권리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닌데 자꾸 이걸 정파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은 지금 약간 맞부딪히는 이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사건 전문이죠. 강재묵 기자, 뭐죠? 네, 마지막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CCTV 보려면 몇백, 이 할머니 회유 정황 논란입니다. 유독 추웠던 이 겨울이었죠. 이 한파 속에 이 서울로 올라가는 이 마지막 차를 놓쳤던 이 70대 할머니가 이 부산의 한 지구대를 찾았다가 이 쫓겨나는 사실, 저희 MBN 단독 보도 통해 좀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구대를 찾아간 할머니에 대해서 이 지구대 직원들이 이렇게 할머니가 추위를 쳐서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저보다 먼저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강제로 좀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끌고 나가듯이 지금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끌고 나가듯이 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지구대 경찰이 이렇게 내보낸 뒤로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문을 잠그기까지 좀 했었는데 이 해당 지구대 경찰이 할머니의 항의에 이 회유를 한 듯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일의 상황을 문제시하기 위해서 이 지구대를 다시 찾아서 이 CCTV 영상을 좀 요구를 한 건데요. 이 CCTV 영상을 이게 확인을 하는데 이 모자이크 비용만 이 몇백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보 공개 청구, 이 CCTV 영상을 요구한 내용을 좀 포기하게끔 한 정황이 경찰이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경찰이 그런 정황이 드러나서 이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이 CCTV 영상을 받는 것을 포기해야 했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자이크가 한다 그랬더니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걸 다 지워야 된대요. 그러면 몇백만 원 든다고.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해서 포기를 했지. 네, 이 자료에 요구되는 금액이 본인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기에 이 스스로 정보 공개 청구를 좀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다. 즉 회유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 CCTV 영상을 모자이크하는데 진짜 수백만 원이 드나 싶은데요. 자, 이 부분 저희 취재진이 직접 알아봤습니다. 네. 영상 모자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네. 이 할머니가 지구대에 들어와서 끌려 나가기까지 약 45분 정도 길이의 영상입니다. 이 정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데 26만 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요. 이 할머니 고소 사건 경찰이 진지하게 수사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 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저희 MBN이 보도하기 전까지 네. 해당 CCTV를 아예 확보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경찰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찰서 입장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CCTV 분량과 이 모자이크 양에 따라 이 금액이 좀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이었다. 이 전혀 회유 내지는 이 회유 의혹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일축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지구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앞으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어쨌거나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추운 날 할머니를 밖으로 끌어내서 문을 잠가버린 건 분명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탄 이 목소리에 대해서 경찰서 전화가 꽤 많이 왔나 봐요. 근데 이 전화를 응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 예, 좀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70대 할머니 내쫓은 게 거기 맞습니까? 아, 뉴스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아, 그럼 계속 화를 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지금 이 태도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무례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약간 전국적으로 좀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지구대에서 달가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저런 태도로 보이는 건 좀 문제 아닐까요? 요즘의 공권력은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몰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만큼 시민들의 반응이 네.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언론에서 그러니까 매체에서 그런 잘잘못을 다뤄줘야 이게 알려지는데 지금은 SNS라든지 여러 채널에서 억울하면 그런 네. 것들을 문제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은 그럼 한없이 굽히기만 해야 되는 걸 강요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만 뭐 12시 넘는 시간에 70대 할머니가 추워서 와서 몸 좀 녹이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면 네. 그걸 저렇게 끌어내듯이 밀어낸 거 그다음에 화가 나서 전화했다 그랬더니 계속 화내세요라고 대응한 거 이런 거는 네. 100번 사과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경찰이 잘한 대목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절대로 자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겉으로 드러내는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어쨌거나 이런 태도는 좀 잘못됐다. 10개 잘해도 지금 하나 잘못하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대체 지구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할머님이 밖으로 어떻게 보면 내쫓기다시피 나갔고 항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강재목 기자. 이 관련해서는 일단 그 안에 계셨던 할머니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노숙인 취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 아니까 가라 그래도 내 몸 좀 느끼고 가려고 조금만 있겠다고 내 사정했어요. 그랬더니 빨리 가래요. 나를 그때 노숙인 같이 그랬더라니까. 근데 노숙인보다 더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나쁜 거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의지하려고 경찰관님을 찾잖아요. 제발 좀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듣고 오신 내용은 우선은 어디까지나 이 할머님의 이 본인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네. 이 장면을 영상으로 같이 확인하셨지만 이 장면이 담긴 이 CCTV에는 이 음성 녹음이 같이 담기지가 않았거든요. 네. 않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설정까지는 직접 이 자료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조사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누구 얘기가 뭐 맞는지 안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아마 뭐 이번에
뭐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사건의 여파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지숙 기자. 네. 이번 이 일 때문에 좋은 일을 한 이 경찰들까지도 같이 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지구대는 아니고 네. 같은 부산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 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 부산경찰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인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 한 경찰관이 백발의 할머니를 업고서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래 설명에는 설날 당일에 아흔이 된 할머니가 길을 잃고 넘어졌는지 상처도 있었다. 네. 출동한 경찰관이 119에 요청해 응급 조치를 한 뒤에 보호자에 인계했다. 이런 미담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좋은 뜻으로 올린 이 글에 누리꾼들은 네. 쇼 같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런 걸 올리면 안 된다. 춥다고 찾아온 할머니는 목덜미 잡고 내끌더니 다른 할머니는 업고 가냐. 이렇게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짚어드릴 점은 이 해당 미담 글이 올라온 날짜는 이 네. 70대 할머니 사건 관련해서 MBN 보도가 되기 전날이다. 그 이전의 글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70대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지구대에서 쫓겨난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전혀 무관하게 별건으로 이 올렸던 건데 약간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담이. 지금 전체 경찰을 전체 부산 경찰을 좀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앞서서 나왔던 이 지구대에서 쫓겨났던 그 할머님 이 지구대에서 쫓겨나서 길가에 다른 차를 얻어 타고 부산의 다른 경찰서에 가서 오히려 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경찰 쪽의 얘기를 또 직접 들어보시죠. 캐리어를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또 있었어요. 1시 거의 넘어서 아마 도착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시타 또 캐라 해가지고 같이 캐고 휴게 쉬고 나오니까 아침에 나보니까 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한 6시. 네. 이 사실 모든 경찰이 나쁜 게 정말 절대 아닙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아까 이 앞서 있었던 치매 할머님 업어서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닌가요? 네. 얼마 전에 또 부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바다에 들어간 모녀를 또 구한 경찰도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지적을 하고 네. 또 칭찬은 칭찬대로 해야지 이게 좀 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또 몰아가는 것도 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 지구대에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끔한 저는 지적과 또 이거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이 어떤 추위를 녹이에 들어왔는데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쫓아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경찰들이 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 잘못한 건 좀 있다면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또 잘한 경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칭찬해 줘야지만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어떤 칭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또 퍼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또 선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경찰이 잘못해서 또 전체 경찰이 좀 약간 매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어요. 강재묵 기자.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MBN 단독 보도로 좀 전해진 사건입니다. 이 신변번호 보호를 요청한 여성한테 이 경찰관이 욕설을 내뱉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입에 좀 담을 수 없을 만한 좀 발언들이 좀 전해진 건데 네. 이 지난해 4월부터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이 이 통화 내용 중 이 통화가 연결된 줄 모르고서는 이 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속어를 담은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는 비속어를 좀 담았는데 네. 이 해당 여성이 곧장 지구대로 찾아가 항의를 했지만 네. 이 누가 욕을 했는지조차 알아내기 어려웠다고 하고요. 이 누군지 알아보는데도 이게 서로 뭐 내가 했다 약간 건성식으로 대답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해당 피해 여성 다시 내가 사과를 하라라고 가니까 뭐 사과문을 원본을 안 주고 복사를 해서 주기도 했다. 이게 사과를 받은 느낌이 전혀 안 들었다라고 합니다. 일부의 잘못이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됩니다만 일부도 잘 해야겠죠.